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수능 개념 정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이 음악을 잘 들어보면 가르칠게, 봄봄봄 가르칠게. 어떤 한 학생이 작년 여러분의 선배겠죠? 선생님 봄봄봄 계속 이런다고 그래갖고 들어봤더니 봄봄봄뿐만 아니라 가르칠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진짜 열심히 가르치겠다고요. 진짜 열심히. 여러분 3단원까지 여러분 사실은 진짜 그 정치를 다 왔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80%, 90%까지는 여러분 하신 거예요. 거의 다. 1, 2, 3단원이 비중도 크고 많이 어려웠고 했으니까요. 이제 4단원으로 오늘 이번 시간 들어옵니다. 그래서 4단원 오늘 국제사회 처음 나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지식 채널 2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스리랑카 어느 아름다운 해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해변에 이제 다국적 기업의 개발업자들이겠죠? 들이 나타나서 여기를 아주 그 럭셔리 리조트 타운으로 개발하자고 그 스리랑카 그 주민들을 이렇게 말을 막 꼬셨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싫다고 했죠. 여기 헤쳐지니까 싫습니다라고 해서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들이 위기는 기회다. 그들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쳤냐면 쓰나미가 몰고 와서 그 아름다운 해변을 집어삼킨 거죠. 위기였죠.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의 기회였냐면 그 다국적 개발업자들의 기회였습니다. 그들이 아주 당당하게 나타나서 이제는 거기를 아주 당당하게 개발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다국적 기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한 다국적 기업 또는 어떤 한 국가의 어찌 보면 다른 영역의 지배하에 그런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다국적 기업, 국제사회 행위 주체들, 그리고 국제사회가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이번 시간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네, 4단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4단원이 끝났고 5단원입니다. 이랬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었나? 아니,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4단원은 국제정치 파트가 되고요. 아주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 2단원이나 3단원에 비해서는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쩌면요, 2단원은 선거가 전부고 나머지 정당이 집단 시민단체가 별로 어렵지 않아서 선거가 전부였고, 사실 3단원이 내용이 많았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까지 내용이 좀 많았었고, 국제정치 파트로 넘어왔는데 이 부분은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접근하는 학생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 나름대로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해서 몇 시간 동안 여러분 기본을 다지겠습니다. 국제정치 파트의 기본을 다질 거고요. 이 국제정치 파트는 나오는 부분들이 정말 정해져 있습니다. 정말. 이거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들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 중심으로 해서 완벽하게 학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49페이지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27강이 되고요. 국제사회의 발달입니다. 4단원 국제정치가 시작됐고요. 도대체 국제사회는 뭐고 그리고 국제사회는 어떤 특징 가지고 있는지 대한민국 사회가 아닌 국제사회 이제 범위를 넓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강 27번째 국제사회의 발달입니다. 여러분, 일단 국제정치 파트로 오면서 처음 등장한 용어가 국제사회인데 이 국제사회가 뭔지부터 알고 가야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다 그리시냐면 149페이지 재밌는 정치 로드맵 옆에다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어떤 거 공부할지 안내하고 있어요. 국제사회의 발달이다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는데 국제사회가 뭔지부터 일단 써볼게요. 국제사회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국가가 상호 교류하여 성립한 것. 자, 보세요. 국제. 다수의 국가가 상호 교류하여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키워드는 다수의 국가가 존재해야 되고요. 그들이 상호 교류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제사회가 형성되는 거죠. 대한민국 사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구성원들, 국민들이 있어야 되겠고 그들이 다 각자 고립된 데서 생활하면 대한민국 사회가 아니죠. 들이 상호작용해야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형성되는 것처럼 국제사회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국가가 서로 상호 교류하여 국가, 물론 오늘 이 시간에 국가 말고도 다양한 행위 주체, 방금 전에 여러분 봤다시피 다국적 기업 같은 그런 행위 주체들도 있지만 국제사회를 정의할 때는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있고요. 정말 많은 국가들이 있고 이 많은 국가들이 상호작용하는 이 모습을 국제사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국제사회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이 국제사회는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하게 되었는지 그걸 첫 번째로 얘기해 보겠고요. 두 번째는 이 국제사회는 어떤 특징이 있고 그 특징에 따라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관점. 이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세 번째,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얘입니다. 얘.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두 가지 있는데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예요. 현실주의인데 정말 시험에 빼놓지 않고 거의 나올 정도로 한 해 걸러 한 번씩 정도는 매번 나왔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고요. 행위 주체는 여러분 이 국제 정치 파트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 개념들에 해당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 자,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국제사회의 발달이라는 제목으로 27번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국제사회의 정의를 했습니다. 뭐냐면 국가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교류하면서 성립한 것이 국제사회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배울 게 국제사회의 형성과 발달인데 자, 보세요. 국제사회가 나타나려면 그럼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국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국가가 없이 어떻게 국제사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그런 국가가 탄생하면서 국제사회가 나타났고 국제사회가 발달했다고 하는 것은 이 상호 교류가 더 많아지면서 발달하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국제사회는 다수의 국가가 상호 교류하면서 성립한 것. 국제사회가 형성되려면 국가가 나타나야 되겠네? 그쵸? 국제사회가 발달한다는 것은 얘들이 더 섞이고 교류해야 되겠네? 바로 그겁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형성과 발달. 첫 번째, 국제사회의 형성.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국제사회는 다수의 국가들이 상호 교류하면서 성립한 거. 그러면 국제사회가 형성되려면 국가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자, 여러분, 중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세사회, 중세 유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유럽에는 두 가지 큰 축으로 그 유럽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누구냐면 교황하고 바로 봉건 영주들이었습니다. 이 교황은 유럽 전체를 호령했죠. 우리 세계사 아니지만 이 정도는 우리 알잖아요. 유럽 전체를 호령했고 그래서 유럽 전체적으로는 교황이 지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각각의 지방으로 가면 이 봉건 영주들이 이렇게 세력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뭐냐면 이때 중세사회만 해도 영토 또는 주권 이런 개념이 굉장히 미약했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프랑스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독일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라는 등의 영토 주권 개념이 미약했어요. 전체적으로는 교황이 지방 단위로는 그 지역에서 영주가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오늘날 의미의 그런 국가가 탄생하지 못했죠. 그렇죠? 그럼 국제사회라는 걸 생각해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자 가볼게요. 그런데 바로 30년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종교전쟁이에요.
세계사 아니니까 우리는 형성 정도 보면 돼요. 이 30년 전쟁이 끝나고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됐어요. 조약이 맺어졌는데 이 조약을 통해서 이게 신교와 구교 간의 종교 전쟁인데 이 종교 전쟁이 끝나고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스위스,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들이 하나의 신교 국가로 탄생이 되었고, 그렇죠? 그리고 영토의 분할도 탁탁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의미의 중앙 집권화된 국가가 탄생하게 된 거죠. 이렇게 국가가 탄생하게 되면서 국제사회가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국제사회의 정의가 국가가 상호 교류하는 거니까, 다수의 국가가. 이 오늘날 의미의 국가가 탄생한 것이 바로 이 시점.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나 어느 교재를 보면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해서 국제사회가 형성되었다라고 말할 때 의미는 이때 오늘날 의미의 그런 국가가, 주권 국가가 탄생했구나. 그래서 국제사회 형성의 그 기본 바탕이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국제사회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볼게요. 발달. 자, 계속 똑같이 가요. 국제사회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국가가 상호 교류하는 것. 그래서 성립한 것. 그렇다면 다수의 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교류해요. 발달한다는 건 교류가 더 많아지는 거죠. 서로 막 지지고 볶고하는 게 더 많아질수록 국제사회가 발달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지지고 볶고하고 서로 교류하는 게 많아진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죠. 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충돌이었죠.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충돌이었습니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탄생한 이유는 유럽이 산업화되고 그러면서 자원 또는 그런 만들어진 상품을 판매하고 그럴 시장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침략을 해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국주의였고, 그런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충돌이 터진 것이 바로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제국주의 국가 간의 충돌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다. 오답! 이런 식으로 정치에서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물론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세계사 중요한 거지만, 국제사회라는 정의 속에서 국가의 탄생으로 국제사회가 형성되고, 그리고 그런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제사회가 발달하는데, 그런 교류가 활발해졌던 계기가 됐던 역사적 사건이 1차 세계대전이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1차 세계대전으로 뭐가 만들어졌냐면 국제연맹이 만들어졌어요. 다수의 국가들이 모여서 국제기구를 만들었죠. 어때요? 상호작용, 교류들이 굉장히 많아졌겠죠. 국제사회가 발달해가는 모습입니다. 이 국제연맹이 만들어진 바로 이 모습이. 근데 그뿐만 아니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전체주의 국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나치, 파시즘 이런 국가들이 등장을 하고, 이런 국가들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죠. 세계대전입니다. 대전. 자, 보세요. 국제연맹 1차 세계대전의 결과 다시는 이런 전쟁을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국가들 간에 상호 교류하고 협력해서 국제연맹을 탄생시켰지만 이 국제연맹은 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서 국제연합을 만들자. 어때요? 상호작용, 교류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국제사회 발달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연합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고, 바로 이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이 반기문 사무총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국제연합은 너무너무 아주 중요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얘를 따로 배우게 됩니다. 자, 국제사회 형성, 국가의 등장, 국제사회 발달, 상호작용하고 상호교류하는 모습들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을 통해서 확 지지고 볶고 오늘날 더 발달하게 했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봤습니다. 국제사회 형성과 발달, 여러분 이거 공부할 때요, 베스트팔렌 조약, 1차 세계대전 전체주의 이러실 필요 없다고요. 이러실 필요 없고 다수의 국가 상호교류,
예, 이런 측면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가요. 국제사회 특징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사회의 특징. 이 국제사회의 특징 두 번째와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선상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국제사회의 특징은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흐름이 두 가지로 있어요. 예. 뭐냐면,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들, 국가, 또는 이제 다국적 기업도 배웠고, 이제 배울 테지만, 이런 국제사회 모든 구성원 행위 주체들은 자국의 이익만 추구해. 이게 바로 국제사회가 보여주는 특징이야.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국제사회에서는 상호 의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정말 다른 측면이죠. 예, 이런 두 가지 흐름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징을. 자, 실제로 이 두 가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이 얼마 전에 본 신문에서 이거 봤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 분쟁 상태는 계속 오래되고 있고, 최근에 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 안에, 동예루살렘 지역이 팔레스타인 영토 안에다가 정착촌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영토 안에다가 짓고 있어요. 예. 뭐 어떤 군사적인 이유,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정치적인 이유,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 안에다가 그 정착촌을 짓는다는 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은 국제사회에서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보세요. 상호 의존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 문제, 환경, 자원 문제 등등등 이런 문제들은 어떤 한 국가만의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서로 만나서 그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서로 상호 협조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볼게요. 이렇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모든 국가들은 사실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의 예를 지금 들었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분쟁이 나타나고 이러지만 그 분쟁을 해결할 중앙 정부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 국가 내에서 누가 다른 집에 침입해서 누가 다른 토지에, 누가 다른 사람의 토지에 뭔가를 건설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중앙 정부에서 제재를 가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그런 분쟁들, 자국의 이익 추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분쟁들을 해결할 중앙 정부가 없다라는 거죠. 오로지 뭐가 작용한다라는 거죠? 힘의 논리가 작용합니다. 힘의 논리가 작용합니다. 실제로 강대국들과 그렇지 못한 국가들이 정말 1대1로 대등하냐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이 국제사회의 특징은 바로 본질은 갈등이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그런데 이 반대로 볼게요. 국제사회는 동시에 상호 의존성이 커지고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많고, 그래서 어때요? 모여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라고 하는 어떤 국제법 또는 어떤 여론 또는 도덕 규범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잘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면서 해결해 가고 있어 라고 보죠. 네, 이 측면에서는. 그러면서 이 측면에서는요, 모든 국가들은 왜냐면 평등하니까. 주권 평등의 원칙. 주권을 가진 한 국가는 정말 약소국이거든. 정말 작은,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든 그렇지 않은 나라든, 군사력이 큰 나라든 그렇지 않은 나라든 모든 나라는 평등하니까 이것을 신뢰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갈등보다는 국제사회의 특징을 협력으로
보고 있죠. 네, 협조와 협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고 있고요. 이쪽만 봐도 안 되고 이쪽만 봐도 안 되고 실제로 사례로 봐도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IT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IT에 진흙 쿠키를 먹고 있는 진흙으로 만든 쿠키 아시죠, 여러분? 거기 진흙에다가 정말 고운 진흙에다가요. 뭐죠? 버터 말고 마가린 넣고 설탕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반죽을 하는 거예요. 진흙에다가. 그래서 그것을 이게 동그랗게 해서 햇빛에 말려요. 햇빛에 쭉 이렇게 바삭하게 말려서 이렇게 한 묶음씩 해서 시장에서 실제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는 그 진흙 쿠키, IT였어요, IT. 그 소식이 막 우리나라도 알려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IT를 도와야겠다. 이렇게 해요. 서로 돕고 서로 신뢰하고 왜냐하면 인간들은 모두 평등하고 그 인간들로 구성된 국가들은 모두 평등하니까 서로 협력해야 돼. 이렇게 보면서 동시에 갈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렇게 봤어요. 이 국제사회의 특징은 정확히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어디냐면 그 다음 페이지예요. 3번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지금 보셨다시피 저렇게 갈등을 주목해서 보는 관점이 바로 현실주의고요. 협력을 주목해서 보는 관점이 이상주의입니다. 그럼 보세요. 갈등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실주의. 이상적으로 봐요, 국제사회를. 그래서 국제사회는 조화와 협력과 협조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상주의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본 전제와 그 다음에 평화 해결 방안, 분쟁 해결 방안, 평화 확보 방안. 네. 분쟁 해결 방안 등을 보도록 할게요. 갈등이 국제사회의 특징이다라고 보는 현실주의자들은 홉스식의 그 자연 상태를 생각해요. 국제사회를. 홉스. 오랜만이네요. 그렇죠? 홉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이기적이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이러한 인간으로 구성된 국가도 역시나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익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상주의자들은 인간은 굉장히 이성적인 존재들이고 따라서 국가들은 이렇게 이성적인 인간으로 모인 국가는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믿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전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자, 여기는 여러분 용어 그대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제 이상주의, 현실주의하는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아주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분쟁 해결 방안이에요. 현실주의자들은 국제사회는 갈등 속에 있고 그리고 국가들은 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나마도 어떻게 평화를 확보하냐면 어떻게 안정적으로 해나가냐면 그 방법은 바로 세력 균형 전략이다. 이렇게 봅니다. 세력 균형 전략이 현실주의의 분쟁 해결 방안이에요. 자, 잘 보세요. 자, 여기 남이 있고 북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건, 갈등하는 건 현실주의 시각에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보세요. 남이 이렇게 더 커진 상황에서 북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북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잘못하다가는 남한테 잡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이 커지게 되면 잡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냐면요. 서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북보다는 우리가 더 군사력이,
남보다는 우리가 더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각 남도 군비 확장을 하게 되고, 자, 남쪽이 군비 확장을 했습니다. 북이 이 상태로 있게 되면, 그리고 남쪽에서 북쪽이 혼자 이렇게 군비 확장도 안 하고 우리보다 약하다는 생각이 바로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게 남하고 북이라고 했는데 그럴 리는, 우리는 평화통일이니까 그럴 리는 없는데, A랑 B나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다라는 확신이 오면 적이 적국을 침략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럼 이런 상태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제3자적 입장에서 보면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으면 언젠가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3자적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바로 여기도 군비 확장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균형이 되는 상태에서는 제가 나랑 힘이 비슷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섣불리 칠 수가 없잖아요. 자, 이게 바로 세력 균형 상태입니다. 다시요. 그럼 남이 이렇게 합니다. 미와 동맹을 하죠. 어떤 나라와 동맹을 합니다. A나라, B나라 할 걸 그랬다. 네. 그러면 이쪽도 누구와 동맹을 하게 되죠. 이렇게요. 그래서 힘의 균형 상태가 이루어지면 섣불리 누가 누굴 침략하고 전쟁 상태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현실주의에서 바라보는 안정을 이루는 것, 이루는 방안이다. 이게 바로 세력 균형 전략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금 이따 단점을 얘기하겠지만 어때요? 위험한 가운데 안정적인 거죠. 이게 좀 말이 다른 거지만 위험한데, 위험하잖아요 지금. 군비 확장, 동맹, 군비 확장, 동맹 위험하잖아요. 위험한 가운데서 팽팽하게 지금 긴장감이 있는 상태에서 전쟁만 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게 한계인데 자 보세요. 한계를 먼저 쓰겠습니다. 한계인데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자 보세요. 이쪽이 동맹하고 군비 확장하면 이 반대 동맹이 형성되고 또 군비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여기가 또 동맹하고 여기 또 동맹하고 어때요? 오히려 안정적으로 만들려고 균형하게 이루어놨던 것이 더 불안정해지죠. 그것이 바로 딜레마에 빠진다고요. 안보 딜레마를 유발시킬 수 있다. 또 하나 하면 지금 현실주의에서 보는 입장은 국제사회는 갈등 속에 있고 그리고 이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국의 이익만 추구한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는 IT의 진흙쿠키나 IT의 대지진,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봤지만 상호 의존하는 모습 그리고 협력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측면은 간과한다라는 거죠. 이런 점이 한계입니다. 그럼 이제 이상주의에서 볼게요. 이상주의에서는 인간은 이성적이고 국가는 조화와 신뢰를 이룰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모여 살면 다툼이 일어나고 똑같이 국가들이 모여 있으면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집단 안전보장 체제입니다. 체제 또는 전략. 이 집단 안전보장 체제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유엔이에요. 유엔. 즉 뭐냐면 유엔이라는 이 하나의 체제 내에 모든 국가들을 다 포함시키는 거죠. 하나의 체제 내에 대립 국가들도 다 포함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엔에 남도 있고 북도 있습니다. 그렇죠? 남북이 동시에 유엔 회원국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의 체제 내에 남도 있고 북도 있고 그리고 어떤 국가 다 이 체제 안에 서로 들어가 있어서 서로 이 안에서 서로 견제하고 나쁜 짓 안 하는지 잘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나쁜 짓 하면 왜 그랬어? 라고 해서 다 같이 혼내주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하면서 집단적으로 안정을 이뤄가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세력 균형 전략이 남과 북이라는 어떤 한 그런, 여기 우리는 북을 국가로 규정하진 않지만 이 각각의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이 세력 균형 전략이 개별적인 안전 보장 전략이라면 동맹이나 또는 군비 확장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안전 보장을 이루려는 그런 노력들이라면 이 이상주의에서 보는 것은 집단 안전 보장 체제. 이 하나의 체제 안에 유엔이라는 체제 안에 이런 나라도 있고 이런 나라도 있고 만약에 이라크가 잘못했어요. 그럼 너 왜 그랬어? 그리고 다 같이 혼내주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런 과정에서 안정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거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는 뭐냐면 첫 번째 보시면 실제로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갈등의 측면들 이것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예.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뭐 길게 설명했지만 정리하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별로 없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국제사회를 바라볼 때 우리 교실을 바라볼 때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협력도 있고 갈등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갈등에 주목하는 쪽을 현실주의, 협력에 주목하는 쪽을 이상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주의에서는 그 분쟁을 해결하고 안정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개별적 안전보장 전략, 동맹이나 군비 확보를 통해서 세력 균형을 이루는 전략. 그런데 이상주의에서는 집단 안전보장 체제, 예를 들면 유엔과 같이 그래서 우리와 대립국이라고 할지라도 다 하나의 체제 안에 다 넣어서 견제하고 잘못했나 보고 잘못했으면 혼내주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면서 안전을 이루어가는 집단 안전보장 체제.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되셨죠?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네 번째.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입니다. 국제사회 행위 주체. 예전에는요, 국제사회 행위 주체, 주요한 행위 주체를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물론 그렇죠. 그래서 국가를 뭐라 그러냐면 전형적인 행위 주체라고 부릅니다. 아, 이쪽에다 쓰는 게 맞겠네요. 국가. 전형적인 행위 주체다. 우리가 국제사회를 정의할 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수의 국가들이 상호작용, 상호교류하여서 성립한 게 국제사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국제사회를 얘기할 때 이 국가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전형적인 행위 주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국가 말고요. 국가를 초월한 행위 주체. 그래서 초국가적 행위 주체들의 역할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초국가적 행위 주체의 예로 국제기구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다국적 기업을 들 수가 있죠. 네. 국제기구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 또는 개인들, 어떤 사회 집단들이 이렇게 2개 이상 모여가지고 성립한 것. 그게 바로 국제기구입니다. 국가를 초월했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국제기구 공부하게 되겠지만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정부 간 국제기구들이 있고 그리고 비정부 간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정부 간 국제기구라고 하는 것은 이 국제기구의 가입 주체가 국가만 가입할 수 있는 것. 어떤 시민사회단체나 개인은 가입할 수 없고 예를 들면 WTO 같은 국가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국제기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WTO 같은 IMF. IMF는 쓰지 말죠. 다 경제만 쓰니까. UN? 네. 이렇게. 네. 이런 국제기구들. 국가만 가입할 수 있는 이런 국제기구들이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아닌 시민사회단체나 개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국제기구. 예를 들면 환경에 관한 그린피스. 우리 이 부분은 국제기구 할 때 더 자세하게 할 거니까 이 정도로 쓰고 갈게요. 등등이 있죠. 국가 외에
많은 역할을 하는 행위 주체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이 있죠. 여러분, 다국적 기업이란 무엇이냐면 세계 각지의 지사, 지점, 자회사, 아들 회사, 예, 내가 모회사면 자회사를 둔 그런 기업이에요. 다국적 기업. 뭐 삼성 같은 기업도 다국적 기업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런 이 다국적 기업이 사실은 미국에 있는 그 마트인데, 굉장히 큰 마트인데, 그 마트는 거기 그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미국의 마트도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럼 다국적 기업입니다. 수입이 엄청나서 GDP로 따져서 세계 순위 30위 정도가 된대요. 즉, GDP는 국가별로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이 30위권이 된대요. 그 기업의 수입만으로. 그렇다면 이 다국적 기업이 정말 국가에 버금갈 만큼 그런 영향력들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국적 기업의 좋은 점은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산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용도 창출하고 경제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까 오프닝에서 봤던 것처럼 다국적 기업의 어떤 경제적, 아주 예전과는 다른 차원의 그런 지배 또는 어떤 그런 차원의 종속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요. 어떤 교과서에서는 이 초국가적 행위체의 종류로서 넣기도 하고 개인이나 아니면 국가 내부의 행위체를 또는 따로 떼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선생님은 따로 떼놓긴 했는데 이 개인, 다시 말하면 한 나라의 국가 원수, 개인이죠. 반기문 사무총장님 같은 사람, 반기문 사무총장님 또는 환경운동가 데니서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런 분들은 한 사람이지만 개인이지만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 국가 내부의 행위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있긴 하지만 단일 민족이라는 생각이 크죠. 그렇죠. 단일 민족이 우리나라처럼 이런 나라들이 별로 흔치 않대요. 그래서 민족이 국가 내부에서 어떤 행위체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데로 가보면 싱가포르라는 국가죠.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주요 행위체로 작용하지만 싱가포르에서 화교들, 그 민족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그런 역할들이 크다고 합니다. 그 화교는 또 따로 싱가포르과는 달리 나와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또 뭐 있을까요? 네, 또 지방 정부들, 예를 들면 어떤 민족 집단들, 우리나라 내부에선 다른 민족 집단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싱가포르의 화교라든가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지방 정부들. 예전에 봤던 기사 중에 경상도의 어떤 지방 정부가 일본의 어떤 지방 정부랑 또 따로 무슨 이게 약속을 맺기도 하고 교류를 맺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가 차원하고 달리 진행되는 그런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로서의 모습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인이나 국가 내부의 행위체, 민족 집단이나 지방 정부 등을 초국가적 행위체로 넣기도 하고 또는 안 넣기도 하고 네, 이게 여기에 들어가느냐 아니냐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 아니니까. 자, 이제 정리합니다. 국제사회 행위 주체, 국가가 가장 전형적이고요. 그 외에도 오늘날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것들이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개인, 그리고 국가 내부의 행위체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문제 풀면서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4단원 처음 들어왔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제사회의 특징, 국제사회 형성과 발달. 형성, 국제사회 국가가 나타나야 형성이죠. 발달, 상호 교류가 막 되면 발달해 가는 거죠. 국제연맹, 국제연합 말씀드렸습니다. 국제사회를 바라볼 때 갈등, 협력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두 가지. 그래서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말씀드렸고요. 현실주의, 세력균형, 이상주의, 집단 안전보장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위 주체들까지 보았죠.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어디 보실 거냐면요. 152페이지의 17번 문제, 152페이지의 10번 문제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춤하시고 풀고 오세요. 아시겠죠?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7번 문제 2009년 10월 문제고요.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자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 선생님 아까 분쟁 해결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이게 좀 더 좋겠네요. 하나는 세력 균형이고 어디서 바라봤던 거죠, 여러분? 현실주의에서 바라봤던 거죠. 어떤 국가가 적대국보다 약한 상태에 있다면 이 적대국보다 약한 상태에 있다면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저기보다 내가 약하면 저기가 나를 쳐들어오겠구나. 그러면 안정을 이룰 수 없겠구나. 나도 키워야지. 이거죠. 그래서 없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다른 하나는 집단 안전보장 체제로서 이는 여러 국가가 자신들 중 한 국가나 모두가 체제 내부나 외부로부터 부당한 침략을 당할 때는 집단 방어에 나설 것에 대한 믿음과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 자, 보세요. UN 속에 대립국가들까지 다 포함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어요. 그러면 다른 모든 나라들이 너 왜 나쁜 짓 했어? 라고 해가지고 혼내줘요. 집단 방어. 해줄 것이란 믿음 하에 다 같이 하나의 체제를 꾸리고 있습니다. 집단 안전보장 전략이죠.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디요? 이상주의였죠. 보겠습니다. 기억. 동맹국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기억에 해당된다. 그렇죠. 여러분, 세력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동맹하거나 군비를 확장하는 방법을 채택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다음이요. 기억에서 안보 딜레마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군비 확장하고 동맹하면 할수록 더더더 사실은 긴장감이 팽팽한 상태가 된다고요. 맞습니다. 니은은 국제관계에 대한 이상주의보다 이거 이상주의보다? 현실주의라고요? 이상주의죠? 틀렸네요. 리을. 세계 정부의 설립은 니은보다 기억의 성공을 위한 조건이 된다. 여러분, 기억, 현실주의에서는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갈등에 주목하기 때문에 세계 정부의 출현 등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에서 미음과 같은, 여러분 문제 보세요.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입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첫 번째, 티베트 망명정부. 티베트 망명정부. 선생님 여기 가보았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티베트는 하나의 국가는 아니죠. 망명정부입니다.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거 국가 내부의 행위체 또는 국가 내 민족 집단. 예, 국가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 정부. 이건 국가 전형적인 행위체네요. 중국 정부의 억압적 통치를 비난하며 지속적으로 티베트 독립운동을 전개해왔다. 지금 독립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에 대해서 국제연합은, 국제기구네요. 중국 정부와 티베트 망명정부 간의 평화적 대화를 주문하고 나섰고요. 한편 국제사면위원회, 엠네스티입니다. 여기 비정부 간 국제기구예요. 다음 시간에 국제기구 하게 되면서 다시 배울 텐데요. 비정부 간이고요. 여기가 정부 간 국제기구입니다. 네. 이 지금 티베트 망명 정부 문제에 대해서 국제연합이 평화적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동시에 비정부 간 국제기구인 국제사면위원회도 중국이 티베트 자치구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국제연합의 독자적인 조사를 요구하였다.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제사면위원회가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이 티베트 자치구에 대해서 굉장히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1번. 기억은 국제사회에서 주권을 가지고 외교활동을 아니라고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이상주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이익을 추구한다. 니은 어딥니까? 국가. 국가는 지금 여기 보세요. 이 중국 정부가 이상주의적 시각에서 상호 신뢰와 조화를 이루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나요? 그런 거 아니죠? 이상주의 아닙니다. 그 다음에 디귿. 국가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국제사회 중앙정부다. 여러분 국제연합이 국제사회 중앙정부입니까? 중앙정부는 아닌 거죠.
그렇죠? 국가 간 국제기구로서 국제평화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국제기구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배우겠지만 중앙정부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4번 리을 국제사면위원회는 각국 정부가 가입하는 정부간 아니고요. 비정부간 국제기구입니다. 사실은요, 이 4번의 별표를 한번 하고 싶은 게요. 국제사면위원회 하면 어쩐지 정부간 국제기구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NGO입니다. NGO. 비정부간 국제기구예요. 엠네스티. 꼭 하나 알아두세요. 자, 이거 틀렸고요. 미음은 국가 내부의 일부분이지만 티베트 자치구는 국가 내부의 일부분이지만 중국의 일부분이지만 독자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저 민족 집단으로서. 맞네요. 5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다 해보았습니다. 오늘 국제정치 파트 처음 들어갔는데요. 잘 정리하셔서 다음 시간에 오세요. 다음 시간에는 국제법과 국제기구에 대해서 열심히 또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죠, 여러분. 안녕.